근래에 진행되었던 인디포럼 원래비행 중에 가장 뜨거웠고요. 가슴이 젖어서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과 벌새에 대한 상당한 관심, 열기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 먼저 감독님 인사와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이 간단하게 말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벌새의 연출 김보라입니다. 일단은 영화가 되게 긴데 게다가 이게 1시간 Q&A라고 들어서 와 되게 늦게까지 되게 다들 이거를 참여하시느라 힘들지 않을까? 저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영화 잘 보셨기를 바라고 좋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긴장을 풀어가면서 시작을 해보죠. 사실 부산영화제 넷백상을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베를린 영화제 제너레이션 14 플러스 상을 수상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관객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작품이에요. 네,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벌새를 만들기 전까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김보라 감독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이전에 어떻게 영화 작업을 시작했고 벌새를 만들기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감독님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오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약간 지금 어저께 저녁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차가 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좀 상태가 약간 되게 100% 상태는 아닌 거를 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화를 동국대 영화과에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화 전공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영화로 리코더 시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아마 그 영화로 사람들이 저라는 연출 김보라라는 사람을 조금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코더 시험이 끝나고 관객분들이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게 은희가 그 리코더 시험에서도 은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를 봐주시는 게 되게 고마웠고 또 저한테는 그 리코더 시험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좀 내밀하게 다뤘던 첫 단편이었는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관객분들이 저를 되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걸 느꼈어요. 상영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게 되게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기를 갖고 이 벌새를 2013년부터 시나리오를 써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첫 장편으로 뭔가 사실 본인의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야기잖아요. 본인의 경험이 반영이 된 이야기를 가지고 첫 장편을 하겠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건가요? 이 질문은 사실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받았었어요. 어떻게 영화가 시작이 됐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답변을 또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장편으로 할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제가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할 때 그게 처음으로 미국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학 가기 전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공부해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뭐 해외여행을 그 전에 많이 해본 적도 없었고 해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가 뿌리가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불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1학년 1학기 때. 그 후로는 되게 다시 좋아졌지만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계속 꿨었어요. 그 뉴욕에 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교복을 자주색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 실제로 3년을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근데 그게 정말 무슨 공포 영화처럼 마치 막 수능 다시 보는 꿈처럼 남자들 군대 끌려가는 네,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무 공포스럽고 꿈에서 딱 깨면 제가 막 식은땀도 흐르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시기에 어떤 심리적인 주둔군이 있구나.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탐구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명상을 한 20살 때부터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탐구나 꿈 일기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에 대한 일기를 매일같이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속 적었어요. 중학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됐고 어떤 순간이 나에게 충격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 적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그룹 명상처럼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로 만들겠다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탐구로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얘기를 먼저 하게 된 거죠. 뭔가 좀 규모가 덜 큰 것 같아서 영화에서는. 네, 그래서 리코더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저 남아있던 그 중학교 때 이야기들을 더 확장해서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억의 뭉치들 같은 거였다가 나중에 영화화가 됐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는 원래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 건강한 거리두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안에서 치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하자라는 생각에 특히 벌새 만들 때 그 기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더 명상을 하고 그런 워크샵 같은 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개인적인 얘기를 풀어낼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런 기나긴 과정을 거쳐가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특수한 경험이지만 관객분들이 보셨다시피 보편적인 어떤 이해로 확장되는 그런 영화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이 벌새고요. 제목은 벌새고 그 왜 벌새라는 제목을 지었는지 좀 궁금해요.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데요. 그렇게 작은 새가 정말 그 작은 날개짓을 1초에 한 80번 정도 하면서 긴 거리, 먼 거리를 날아서 꿀을 찾아 다닌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화적이라고 느꼈고 또 벌새에 대한 그 동물 상징 사전 뭐 이런 거 보면은 희망, 아름다움, 즐거움, 뭐 사랑 이런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벌새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은희 역시도 이 영화 안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잃지 않고 기대하고 좌절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캐릭터에게 되게 맞고 영화에 맞겠다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엔딩에 CG로 벌새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네, 네. 다들 네, 반대하셨죠? 아니요, 저는 되게 하자 막 이랬는데 돈도 비싸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았던 영화가 다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거는 저 멀리로 갔는데요. 되게 초반에 초보 때는 벌써가 나오는 거였어요, 엔딩에만. 네, 엔딩에 이렇게 싹 날아들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안 하기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치동에 사는 1994년도에 5명의 가족이 이제 주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공간이랄까 5명의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인물 군상군상이 뭔가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반영이랄까? 그러니까 대치동이 소시민이고 학원가가 즐비한 그 공간이지만 거기에 완전히 전적으로 그 동네에 완전한 주민이 되지 못한 듯한 예를 들어서
의사의 아들과는 연애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방앗간집 딸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대치동이라는 공간에서 방앗간을 하는 5명 가족을 구상하게 됐는지, 그것이 본인의 경험과 관련이 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고려하에 조정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 실제 나왔던 떡집이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떡집이에요. 그래서 촬영된 장소. 네, 촬영된 장소가.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안 하시는데 이제 엄마 아시는 분이 맡으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래서 촬영날 엄마가 오셔서 기계 사용법도 다시 알려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어차피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은희 했던 것처럼 저도 떡 하는 거 되게 능숙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 사실은 제가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집이 되게 잘 산다는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벌새나 리코더 시험 끝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던 질문이 부모님이 정말 방앗간 하셨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외향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어서 다른 많은 질문 중에 그 질문을 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방앗간집 딸을 그 설정한 거는 그냥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였고, 실제로 대치동에 살 때 그런 어떤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들의 직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타워 팰리스 지부에 그 현수막이 걸려져 있던 그 비닐하우스 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을 지나서 항상 등교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소문이 도는 거예요. 걔는 거기서 등교한대. 걔는 그 달동네에서 등교한대. 이런 소문도 있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도 되게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고, 미드 아파트, 음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오는데 몇 동이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평수가 다른가요? 201동에 사는 애랑 211동에 사는 애들이 또 그게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랬냐고. 근데 그때 정말 그랬었고, 그 브랜드의 옷들 같은 것들이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직업이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을 지나서 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굉장히 기이한 동네에 살았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살았던 것이 저에게는 되게 살면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대접받는 게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린 시절에 되게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마치 거기 살면서 내가 2등 그 주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정말 너네 부모님 떡집 하셔?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하고, 근데 그때 정말 되게 더 부끄러운 건 제가 아니 그거 우리 이모 가게야 라고 제가 거짓말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오빠는 이제 영화를 보고 리코더 시험을 보고 거기서도 방앗간집 설정이 나오는데 처음 한 얘기가 영화 너무 좋았대요. 저희 친오빠가. 그러면서 나도 애들한테 놀림 받았었다고, 떡집 한다고 그 얘기를 먼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조리하고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대치동에 살았던 경험이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거,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인 사랑을 원하고 본질적인 소통을 원하는지와 되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서울에 익명의 동네로 할까 하다가 대치동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네. 대치동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뭔가 94년도의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압축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보다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그 감독님 그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기 전에
영화 그러니까 시작하는 장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많은 다른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은희가 처음에 집을 잘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엄마를 찾아가지고 막 두드리곤 하는데 오프닝을 이런 장면으로 해야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오프닝 이어서 그 폭도식 아파트에 병렬된 집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시작하시게 된 의도가 궁금합니다. 오프닝 그 장면에 대해서. 네. 그거는 일단은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그 줌아웃 샷을 찍으셨어요. 그때 현장에서. 근데 저는 사실 이건 뭔가 공포 영화 같은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촬영님이 왜 찍고 계시지?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편집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님한테 되게 고마웠던 샷 중에 하나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냥 와이드샷 픽스로 찍은 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 줌아웃이 이렇게 되면서 그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분상 그리고 그 오프닝 씬 자체가 주는 것이 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사실 집을 못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이 아이한테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여기 이 아파트에 이렇게 꾸역꾸역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저마다의 그런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 아이도 902호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왔는데 1002호로 다시 올라갔을 때 엄마한테 친한 사이면 엄마랑 엄마 나 그런 일 있었다? 내가 잘못 눌렀어 이렇게 할 텐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게 좀 흥미로운 순간으로 포착하고 싶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줌아웃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 역시도 말하지 못하는 역사들 개인의 어떤 일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또 아파트가 가진 공간성이 저는 되게 중요했는데 이 영화 만들면서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미학적으로 되게 흥미롭고 또 그 안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뭐 초점 같은 것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래 이제 김보라 감독님이 구상했었던 오프닝 장면은 어떤 거였나요? 다 똑같았어요. 그 줌아웃샷이 픽스샷이었던 거 빼고는. 네, 근데 줌아웃을 붙였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영화랑 너무 어울렸고 음악이랑 나중에 근데 찰감님은 줌아웃 너무 힘준 것 같다 빼자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감사한 샷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객석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뭐 인상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에 계신 거기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은희에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봤었는데요. 그 은희가 또 되게 여러 사람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감이 갈 수 있는 인물로 봤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 영지가 은희에게 남기고 간 것이 좀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희에게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 줄 수 있는 희망? 작은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혹을 떼어내잖아요. 가지고 있던 혹과 그 떼어낸 후에 영지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근데 그 가운데 역시 은희죠. 죄송해요. 그 은희가 가지고 있는 혹과 그 혹을 떼어난 후의 변화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영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영지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혹을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과 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장면인데요. 은희가 엄마를 힘겹게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은희는 정말 엄마를 열심히 부르는데 엄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샷을 만드셨고 어떤 연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고 좀 많은데 일단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은희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또 사랑을 할 대상을 계속 찾고 있는 인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수대교의 붕괴를 통해서 은희가 정말로 처음으로 많은 마음을 줬던 영지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의 성장을 어떤 그 작은 변화를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예, 크게 세 개의 질문이고 네 번째는 영화에 대한 본인의 어떤 해석인데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얘기를 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영지 선생님이 선물을 남겼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도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은희에게 보낸 소포와 편지와 관련된 질문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작은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영지 선생님이 은희에게 남기고 간 어떤 의미, 그걸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답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고 다 각자의 다른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지 선생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보여지진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영지 선생님이 은희의 집안일까지 다 쫓아와서 해결해주면 참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대신 경찰에 신고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이 아이한테 처음에 이 아이가 우롱차를 마실 때 맞는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표정은 변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른 같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영지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남의 삶에 섣불리 침범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던 사람인데 결국 서로의 관계가 쌓이고 병원까지 찾아가서 그때서야 정말로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해줄게가 아니라 너가 꼭 싸워야 된다. 어떻게든 그럴 수 있지. 약속해라고 하고 이제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학원을 그만두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지가 학생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원장 선생님한테 밉보인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만두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수대교로 죽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또 은희에게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재 죽음이 좋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가 이제 떠나가면서 자신 스스로 은희가 자신 스스로 서서 이 세계를 맞닥뜨려야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그 이별이 굉장히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았고 누군가가 죽어도 소중한 사람이 살면서 죽어도 이게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의 촛불 같은 걸 켜면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래서 누군가 죽는다는 것이 저는 꼭 나쁘게만 그려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은희가 새롭게 탄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성수대교의 죽음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한테서 되게 어떤 각성하는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상징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은희의 혹이고 그것을 떼어내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감독님 의견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혹과 영지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혹을 떼고 나서 선생님이 찾아오는 거라. 근데 혹하고 선생님하고 연결하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혹을 영화 속의 어떤 스토리의 척추로 사용을 한 거는 이 영화가 너무
이야기 구조가 기승전결이 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시나리오 코멘트 받을 때. 근데 그러면 이 영화에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 척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서스펜스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어떤 서브 플랫처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닌다는 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내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들 때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은희의 마음 아픔이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혹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이 아이가 그 혹을 떼는 과정에서 되게 홀로 외롭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아주머니들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 되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집이나 학교에서 되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애인데, 이 아주머니들 눈에는 그냥 애가 되게 고생하면서 한자복 입고 있네, 오구오구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장아찌를 준다는 거,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따뜻하게 그려지길 바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병원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어떤 되게 견디기 힘든 공간에서 벗어나서 어떤 오아시스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이게 꿈 같은 장면이었던 것 같긴 한데 엄마를 막 외치는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그거는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송유정 평론가님이 오프닝의 그 줌아웃샷이랑 요거 말씀하신 거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장면이 딱 세 개인데, 그 오프닝이랑 엄마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딸을 눈을 보는, 감자전을 먹는 장면, 그 세 개가 엄마 캐릭터에서는 하나의 축이었는데요. 세 가지 축. 그 오프닝하고 그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한테는 어떤 정말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엄마라는 어떤 모성의 신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라는 대상은 엄마로만 불려지지 이름으로도 호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공적 장소에, 그러니까 그 가정이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공공의 장소에 있을 때 드디어 엄마라는 가면을 벗고 자기만의 그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씬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신호등이나 뭐 길거리에서 엄마 아빠를 마주치거나 가족 구성원을 마주치면 굉장히 뻘쭘했다라는 기억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 적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적 공간이라는 가족 내에서는 각자가 다 롤이 있고 또 각자가 하는 역할들과 패턴 속에서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보고 예전 과거로 비추어서 현재를 보는데, 사실 엄마라는 인물이 하나의 개인이 실제로 엄마라는 엄마라는 타이틀을 빼고 나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일 수가 있겠어요. 저도 엄마한테 정말 엄마를 알아가면서 우리 엄마 이런 모습이 있나라는 걸 지금도 깨닫고 정말 놀라거든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구나를 사실 벌써 하면서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을, 그 은희의 엄마로서는 엄마가 자신만의 고독과 그런 어떤 허무함 같은, 삶의 허무함이라든가 균열과 딱 마주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 장바구니 들고 이렇게 세상을 구경하듯이 엄마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엄마가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불균질적인 어떤 발견의 순간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은희로서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설명해주지 않은 세계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고, 막 불러도 외쳐도 오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오프닝에서 역시도 엄마를 계속 찾는 은희를 보여주면서 은희가 얼마나 엄마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지, 하지만 언젠가 은희가 성인이 되면 그 엄마에게도 자신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엄마에게도 자신만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그 엄마만의 서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게 될까라는 어떤 의도로 그 두 장면을 좀 같이 연결해서 연출했습니다. 네. 아까 감자전 먹는 장면에서도 엄마가 이제 은혜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엄마가요? 네. 제가 엄마가. 엄마가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아무리 바빠도 본질적으로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알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정말 무슨 막 오징어처럼 누워 있었거든요, 방에. 엄마가 딱 알더라고요. 약간 핀트가 나가긴 했는데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도 계속 바쁘다가 오늘만큼은 정말 뭔가 일어났다 얘한테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의 눈을 처음으로 보고, 이 아이는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막 여행을 갔다 와서 별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 한 해 동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정말 나쁜 엄마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이 있을 기분이 뿐. 나쁘고 네, 그런 순간? 네. 그 식탁에서의 어떤 그런 시선의 교환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엄마가 바라보는 장면도 그렇고 오빠한테 맞았다고 얘기할 때 언니가 또 바라보는 장면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통해 가지고 인물 간의 관계가 아주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인데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잘 되었습니다. 네. 네. 예, 다른 분 질문 저기 안경 쓰신 맨 오른쪽 분 그 다음에 앞으로 돌릴게요. 아까 아니 그 다음 예, 먼저 하시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그 트램플린이랑 약간 그 집에서 이제 여러분 틀어놓고 춤추는 게 약간 연결되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영화 서사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은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있는 인물들의 관계가 어느 그 인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제 보통 그 주변 인물이 퇴장하면 보통 다시 등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다시 계속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다시 이제 등장하고 그런 등퇴장이 계속 이렇게 잦은 그런 것들이 조금 흥미로웠었는데 약간 그렇게 넣으신 거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제 인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지 조금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램플링이라든지 여러분 춤추는 약간 발산하는 듯한 장면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덤블링은 사실 저도 덤블링하고 춤을 막 되게 연결을 짓진 않은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덤블링이 됐던 춤이 됐던 락카페가 됐던 노래방이 됐던 이 모든 게 이 아이가 억눌려져 있는 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씬으로 저는 의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이게 워낙 영화가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등퇴장을 언제 하고 언제 이 사람을 죽이고 언제 이 사람을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사라지고 또 안 나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환이는 1막에 나오고 그냥 나오지 말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이 아이가 그럼 도대체 뭘 줬지? 라는 그게 있는데 사실 지환이 같은 경우는 은희가 난 너 좋아한 적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상처를 줌으로써 완성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은희도 어쨌든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되갚아주는 그거를 하고 그 아이도 근데 그게 기쁘진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해놓고 그래서 집에 와서 춤을 추는데 물론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 그리고 언니가 죽을 뻔했던 거 언니는 살아남았지만 언니의 친구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워요. 다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고 다음날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합쳐져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등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각각의 캐릭터의 이 어떤 곡선들을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춤출 때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아빠가 춤출 때도 여러분이 나오는데 그 버전이 실제 윤영기 씨가 불렀던 버전이 아니라 약간 뽕쩍 가스펠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그 음악을 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진짜 그게 저희 연출부 친구가 뭐 음악을 찾아왔어요. 아빠가 춤을 출 법한 그런 음악? 유튜브 이런 데서.
그래서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가이드로 이렇게 편집을 항상 하다가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원곡으로 하려다가 원곡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아빠들이 그런 춤추실 때는 항상 약간 좀 2급 테이프, 막 고속도로 테이프 이런 데서 하시는 걸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아빠가 춤추고 얘도 춤추고 뭐 가족들이 다 막 살풀이를 하듯이 그런 거가 연결시키고 싶어서 아빠 춤 음악을 거기에다 넣었더니, 그건 또 편집 감독인 그 친구가 넣어봤어요. 그냥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좋다 하는 생각이 됐죠. 네. 가사와 그 전후의 감성의 연결이 거기서는 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질문 받았고, 아까 그 앞에 계신 관객분도 질문 주셨는데 마이크를 돌려주시면. 네. 네, 우선 좋은 작품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문이랑 창문을 찍을 때 연출하실 때 있어서 혹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궁금합니다. 네. 저도 같이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문이나 창문도 그렇지만 역광으로 찍은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실내를 찍을 때랑 시외를 찍을 때랑 뭔가 원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 질문을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똑같이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와 되게 좋다 이걸 알아봐 주니까 그랬었거든요. 문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어떤 피사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고, 문을 보면 일단 열고 싶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려주면 답답하고 슬프잖아요. 누가 문을 열고 나를 기다려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썼고, 그 외에 외삼촌이 나가고 나서 문을 길게 보여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편집 포인트에서 어긋나는 것 같으니 여길 잘라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 저는 외삼촌이 나가고 나서의 그 문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것들이 많은 것들, 외삼촌이 가고 난 자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문들에서도 비슷하게 인물의 정서라던가 그 공간의 정서를 좀 보여주기 위해 문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 실내와 실외에는, 실내 공간은 이제 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족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집에서는. 그래서 저희 촬감님이 조명도 많이 안 하셨어요. 거의 실내는 그냥 정말 조명 없이 거의 하셨고, 촬영 감독님이 조명도 같이 하셨는데, 그 촬감님의 선택과 이제 논의를 통해서 집안은 최대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는 조명이 없잖아요. 일상생활만큼 그런 어두운 느낌으로 가자 했고, 실외 공간에서는 은희가 그 데이트를 하고 이런 데서 정말 초록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야외 공간의 그런 느낌이라던가 생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아이들이랑 놀 때는 그 레인보우가 무지개색의 그런 조명이 항상 있기 바랬고, 노래방이나 클럽에서 그런 조명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장소는 팀할 때도. 아마 질문하신 것 중에는 이제 문도 있지만 창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의 어떤 복도라든지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영지 선생님의 방이 또 창이 두 면이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과 관련된 질문도 같이 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네, 그런 장소를 찾을 때 저희 팀들이, 연출부들이 그리고 제작팀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그 사진 작업 기간이 좀 많이 길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연출부 친구들이 컨팅 같은 거를 많이 해왔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에드워드 양 영화를 좀 레퍼런스로 삼아서 햇볕이 초록이 많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들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창이 많고 초록이 많고 그 어떤 도시의 앰비언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았고, 영지 선생님 방 같은 경우도 저희 조 감독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방의 창문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 창이 줄 수 있는 그 햇볕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말로 제가 막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의 애잔한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마치 그 성수대교 무너진 날도 창이 막 엄청 많은 그 교실의 텅 빈 공간을 보면
마치 우리가 방과 후에 텅 빈 그 교실에 느낄 때의 그런 애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창이나 그리고 또 은희가 퇴원하고 왔을 때 창문에서 이렇게 커튼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여기 앞에 관객분 먼저 하고 뒤로 돌릴게요. 저희 질문은 두 개 이하로, 하나나 두 개 이하로만. 예. 지금 하나를 예. 했는데 그 영지가 편지에서 나중에 만나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을지 저도 그 질문을 그 얘기를 몇 분들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그거를 뭐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얘기였을지. 근데 그거를 말해줄게라는 것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사이가 되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영지가 은희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은 제가 그렇게 상상을 했던 거는 얼마나 너가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더 친해지면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은희만 영지한테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영지도 은희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지만의 담백한 언어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지가 은희를 바라볼 때 맞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의 어떤 눈빛을 보면은 어떤 자기 고통을 투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도 이렇게 그게 어떤 가족이라는 작은 공간에서의 어떤 가부장적인 폭력, 남근적인 폭력일 수도 있지만 영지 선생이 살아가는 어떤 그 시대에서 겪었음직하다고 상상 가능한 폭력에 대한 어떤 공감의 정서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뒤에 관객분도 마이크 바로 네, 두 가지 좀.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영화 보면서 약간 타임머신 타고 94년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그 94년을 잘 포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나리오 쓰실 때 그게 감독님 경험에서 많이 나온 디테일인지 아니면 취재를 많이 하신 거 이거 지인들의 경험이나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성수대교 붕괴라는 그 참사를 저도 대충은 이제 그걸 왜 넣으셨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감독님이 그거를 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알고 봤을 때 성수대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내 어떤 다른 역사적 참사들까지 상기시키게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일단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앞서서 제가 Q&A를 할 때 좀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항상 하나는 이 얘기가 되게 내 얘기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일단은 지금은 게다가 내 얘기가 아닌데 더 이상은 영화가 되는 순간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 있었어요. 아빠 보러 오셨는데 아빠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좋아? 그랬더니 아빠가 보라야 영화가 되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던 거는 정말 진짜 리얼하게 내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성수대교 질문으로 하면 다시 또 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언니가 실제로 무학여고를 다녔었고 그 수희처럼 버스를 늦게 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 하루였고 언니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한테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살아남았는데 언니 친구들은 죽었고 그런 게 되게 아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언니의 졸업 앨범을 봤었는데 그 죽은 여고생들의 그 졸업 앨범 사진이 있어요. 영정띠가 둘러져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어린 시절에 큰 기억으로 남는데 그때 당시 그리고 다음엔 상품백까지는 무너졌는데 저는 어쨌든 대치동에 살다 보니까
그 같은 반 여자아이의 고모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사고로. 그래서 다음날 그 아이가 교실에서 엎드려 울던 뒷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했던 얘기 중에 산풍에 사람들이 돈 쓰러 갔다가 죽었다. 뭐 저 사람들 뭐 저 이런 얘기도 들려왔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굉장히 무서웠고 이상했던 서사로 기억에 남는데 근데 그 성수대교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 어쨌든 처음에는 자전적인 것들로 계속 시작이 됐으니까 가장 내 중학교 때 시절에서 가장 어떤 몸서리 쳐졌던 어떤 한 순간과 그것을 영화를 어떻게 이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 다리의 물리적 붕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붕괴들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희는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계속 단절되고 관계의 붕괴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루의 일상 안에서도 붕괴가 되잖아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기분이 붕괴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은희가 삶에서 사람들에게 겪는 단절감 그리고 우리가 본질과는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뭐 서울대라던가 뭐 돈이라던가 어떤 뭐 조건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오는 그 붕괴, 단절, 분리감 같은 것들이 저는 그 시대 90년대에 그리고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굉장한 붕괴와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리가 두 동강 난 그것이 굉장히 끔찍한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 이미지로 남는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발현된 것이 어떤 사건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저한테는 성수대교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도 어떻게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막 빨리 모든 걸 짓다가 갑자기 어떤 뭐 이렇게 알람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고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자 감독이 자신의 기억에서 서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그거를 낮춰보거나 아니면 사적인 얘기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적 다큐멘터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금 그것이 뭐 자기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반응들도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말하는 게 되게 좋은 건지 되게 저도 고민이 됐었는데 자신의 그 경험들을 이야기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말하자 뭐 자신 있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겸열 없이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 기억의 무지처럼 제 것들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각색과 수정의 과정에서 연출부들이랑 저랑 같이 조사했던 자료 조사에 의해서 들어가고 빼고 어떤 것들은 부풀려지고 어떤 것들은 삭제되고 어떤 것들은 넣기도 하고 어떤 뉴스를 영화 전체적으로 넣을까 그 뉴스를 선택하는 그런 거에도 뉴스를 정말 몇십 개의 뉴스를 그 시대의 뉴스들을 다 조사하고 시간대별로 조사하고 그런 엄청난 집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선택된 뉴스는 이 정도지만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뉴스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게 영화가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 틀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사실 고려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뉴스 하나와 우리에게 인상 깊은 뉴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고 시나리오 모니터링에서도 어쨌든 제가 대학원 때 만났던 친구들이 되게 국적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적별로 뭐 유럽 친구, 미국 친구 어떻게 읽히는지 되게 궁금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보여주고 정말 은희 나이 또래 중학생 친구들한테도 모니터링 받아보고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도 받아보고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좀 집요하게 이것들이 내 구체적 서사가 아닌 공동의 서사가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받기 위해 되게 많은 준비와 조사와 모니터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우신 분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게 모니터링 해주셨던 분들이었어요. 네. 타이틀이 올라갈 때 시나리오 자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굉장히 좀 특수한 경험이지만 보편적인 경험으로 공감대를 넓힐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두 분의 질문 하나씩만 받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 보라색 옷을 입은 관객분과 가운데 앉으신 관객분
보라색 옷 입은 관객분 여기 질문을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중간에 은희가 노래를 굉장히 못하잖아요. 곡을 제거한 거고, 이거 혹시 폭풀이 영감? 전래동화가 자꾸 떠오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은희 역이랑 영재랑 둘 다 왼손잡이잖아요. 혹시 그것도 캐스팅이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약간 우연히 됐는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둘 다 왼손잡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거는 되게 좋은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씨 쓰는 거랑 밥 먹는 거는 오른손으로 교정이 된 왼손잡이인데요. 처음에 지우가 은희가 왼손잡이인 걸 알았을 때 이거 되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문학원 씨는 찍을 때 처음으로 새벽 씨가 글씨를 쓰는 걸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눈여겨 안 보다가 다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한문학원 교실 안에 왼손잡이 여자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런 우연. 많이 티는 안 냈지만 너무 좋았고 영화적인 마법, 우연의 일치 이런 것들 이런 거구나 싶었었어요. 네. 이 편집상에도 은희가 그림을 그리는 왼손 다음에 네. 바로 글씨를 왼손으로 쓰시니까 네, 네. 뭔가 그 의도된 것이었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개성하고 매우 맞아 떨어지는 아주 네.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가운데 관객분, 예. 영화 되게 잘 봤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상품이 아니라 홍대교 있을 때 네, 고3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교실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문 교실에 저는 그 장면이 어떤 되게 약간 비현실적이고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하고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지쳐있는 그 은희를 위한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한 뭔가 그런 장치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배경이 대치동인데 한문학원이고 뭐 국영수 보수학원이 아니라 한문학원이고 거기서 명심보감을 배우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낯설고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또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정말 전국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한문학원, 오래된 느낌의 한문학원을 다 뒤졌거든요, 많이. 근데 그 중에서 골랐던 게 그건데, 그거 역시도 그 주변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개포동에 있는 한문학원인데, 그리고 또 그 한문학원 원장님도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한문학원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았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실제로 들어가도 되게 따뜻하고 좀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공간 자체에. 그래서 잘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면 저는 연출로서 되게 기쁘거든요. 그 공간이 은희가 집에서 되게 힘들고 학교에서 힘들다가 그 공간에만 가면 관객도 나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바랬고 그래서 그 공간 앞에 그 숲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한문학원 정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잘 맞는다 해서 그 공간으로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론가님 질문에 또 답을 하면 저도 그게 좋았어요. 그냥 국영수라는 메이저 과목이 아니라 사실 한문은 잘 안 하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은희랑 지숙이가 되게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게 귀여워 보일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뭔가 지식인이랄까 뭐 이런 분이 향을 피우고 우롱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고전 문헌을 공부하고 이런 설정이 굉장히 좀 낯설고도 신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어떤 개성을 더 강하게 좋은 인상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차차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더 그 영화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아마도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이게 이제 첫 장편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김보라 감독님은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사나 작업의 방향 같은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유정 평론가님이랑 오늘 한다고 해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부산영화제 딱 상영하자마자 처음으로 제가 봤던 평이 별세펑이
평우조 평론가님의 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에드워드 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비교해 주신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짧은 평이었지만 영화를 되게 잘 바라봐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기대를 하고 왔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만나서 네, 그리고 지금 남하게 주신 관객님들한테는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자꾸 나가셔가지고 막 불안한 걸 빨리 끝내야 첫 된다는 생각이 시간이 전철 시간이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그런데 그쵸. 예, 네. 굉장히 많이 계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베를린 영화제 끝나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만드는 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이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벌새는 제가 정말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했었는데 왜 너무 사랑하면 늘 약자 같잖아요. 그래서 벌새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길었고 그 지난했던 기간 동안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어려워할까? 좀 쉽게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에게는 너무 영화 만드는 건 거대하고 힘들고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영화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정말 지금 내가 뭐 담령을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걸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스페인에 갔어요. 베를린이 끝나고. 근데 가우디 대성당을 봤거든요. 성가족 성당을. 근데 거기에 문구가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너무 막 울었어요. 그 성당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 문구가 뭐였냐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큰 것을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고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이다. 이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성당이 정말 제가 봐도 이 세상에 이런 성당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 그 건축가 가우디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구나. 그 문장을 본 순간 너무 기뻤고 내가 만약에 사랑으로 정말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다면 장인의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민망하고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영화를 내가 계속 한다면 저는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 매체에 대한 사랑과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보완까지 생각을 하면서 왜 장인 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사랑으로 세공하듯이 만드는 사람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잘 이렇게 정체화를 잘 못하겠어요. 아직도. 근데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저한테 가장 맞는 어떤 바램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제가 감독님이 한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영화를 찍으시다가 단편을 찍으시다가 내가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뭐 여러 외국에도 나가시고 하시다가 또 다시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10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장인처럼 또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관객들과 만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인디포럼 원래 비행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예매에도 치열했던 그런 원래 비행이었고요. 자리 함께 해주신 외국에서 돌아오신 지 이틀 만에 자리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또 자리 끝까지 남아가지고 관심 기울여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벌새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